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온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무죄 판결 내용과 또 정치적 파장을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는데요.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오늘은 김영주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주 공직선거법 위반에서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큰 위기를 겪었는데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예. 1심 판결이니까 많은 분들은 이제 지난 공직선거법에 2년 구형됐는데 1년 실형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위증교사는 3년 구형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1년 6개월 정도 아무리 그래도 하여튼 실형이 나올 거다 했는데 예상을 깨고 이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례적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민주당이 요구했던 그걸 받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핵심은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정치적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것이 아마 주는 함의가 제일 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아찔어질, 아찔한 순간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는 또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올지 재판이 진행될지 어질어질한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기사에 생한 이재명 대표고 또 반전을 모색하게 되는 민주당인데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을 그대로 YTN 현장 중계를 보면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예측 불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는데요. 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의 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때 표정과 지금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받고 나서의 표정이 상당히 다른데요. 이재명 대표가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제 서로 공존하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이 발언은 어떤 거를 내포하고 있냐면요.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는 거를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검찰 기소가 잘못됐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것을 바로 잡아줬다. 그러니까 잘못된 검찰 기소는 결국은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정치 검찰이 만든 하나의 부산물이다라는 것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뭐 얘기하잖아요. 뭐 죽이는 정치 이런 거 하지 말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내포되고 있는데 참 열흘 전하고 지금 너무 다르잖아요. 열흘 전에 선거법 1심 판결에서 나온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은 결국은 고의성이 짙고 결국 민의를 왜곡했다고 해서 이제 중형을 내린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방어권 차원에서 있었던 거지 위증 교사가 아니다라는 건 이제 1심 재판부의 판결인데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배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 이게 과연 최종적으로 누가 웃을까? 저는 1심에서
단지 결론이 난 게 아니거든요. 예. 2심이 있고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오히려 좋은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재판 지연은 없다. 아, 재판 지연은 없을 만약에 것이다. 오늘 예. 이재명 대표가 정말 예. 중형을 받았으면은 어떤 형태든 간에 2심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것들을 지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렇군요. 이제는 예. 뭐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예. 굳이 재판 지연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2심 가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 아직까지 우리가 단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법원이 설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설명 자료를 내놨는데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통화 변론 요지서를 교부한 것을 놓고서는 위증 교사로 보기 어렵다라고도 했고요. 통화 내용,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다르지 않다라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위증 교사가 아니다죠. 네. 그러니까 고의성도 없었고 구체적으로 교사를 한 내용도 없고 예. 세 번째로는 그래서 위법성이 없다. 네.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뭐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예. 사법부의 판단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공직선거법 1심보다도 더 중형이 나올 것이다. 예. 예상했던 것이 위정교사에 대한 1심 선고 예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상은 빗나간 것이고 다수가 이제 그렇게 예상을 했다고 보는 것인데 예.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는 다르게 검찰의 수사와는 다르게 위정교사는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는 말 그대로 기사예생이죠. 앞서 이제 김영선 의원께서 네. 이재명 대표의 표정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표정보다는 완전히 그 주변을 둘러싼 당 의원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랐죠. 네. 완전히 달랐죠. 예.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때는 상당히 위축되고 그다음에 움츠러들었던 표정이라면 이제는 오히려 반전을 모색할 수 있고 예.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더 똘똘 뭉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이 위정교사에 대한 앞서 뭐 2심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정교사 쪽보다는 예. 오히려 공직선거법 2심 쪽에 더 시선이 쏠릴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많은 법조인들의 예상과는 다른 그런 판결이 나왔어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보다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위증교사 혐의는 지금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동안 변호인의 주장이요. 피고인 김진성이 위증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은. 그리고 김진성이 위증 교사한 적도 없다. 그리고 고의도 없었다라고 했는데 김진성은 이제 위증을 이제 한 것으로 판결을 했어요. 다만 위증을 교사한 적은 없다, 고의도 없었다라는 점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참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예.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한 위증교사 판결문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예.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딱 한 명이에요. 그리고 예. 무죄를 받은 거는 거의 없었었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위증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예. 위증한 거는 맞는데 이재명 지금 대표는 고의성이 없고 예. 그리고 그거를 위증했다고 보기에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라고 이제 판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법조계에서 얘기했던 거와 상당히 온도차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2심부 가면은 상당히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1심의 저는 판결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위증은 인정받았는데 위증 교사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 판결에 대해서 배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이제 대체로 이제 이 이례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실제 이제 법조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김진성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재판부에서는 김진성 씨 그러니까 바로 이 김병란 전 성남시장과 관련된 위정에 대해서 정작 위정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것을 교사한 이재명 대표에게는 더 큰 형량이 이제 선고될 것으로 예상을 했던 것이죠. 통상적으로는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진성에 대해서는 위정이 맞지만 그래서 벌금 500만도 선고가 됐지만 이재명 대표는 교사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이렇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주목했던 것은 이 증거성이죠. 김진성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는 또 위정이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또 공범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통화 녹취록의 공개였죠. 통화 녹취록에 있는 대로만 이야기하면 돼요. 한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런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프로파일러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위증을 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네. 이전의 선고들에서도 유사한 사례에서도 그렇게 돼서 유죄가 됐던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재판부에서는 어떤 설명을 하면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그 통화 내용을 봐도 강제한 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변론 요구서라는 것이 어떻게 나는 변론을 합니다. 그 내용을 소상하게 적은 내용을 김진성에게 이제 전달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위증을 교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재판부는 뭐냐면 아니 그 내용도 방어적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내용에도 보면 통화도 그렇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위정하라는 것이 어디 나와 있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구체성에서도 그걸 위정교사라고 할 수 없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본 것이죠. 근데 거기서 굉장히 맹점이 있는데요. 제가 법적 전문가는 아니지만. 근데 김지성 씨가 법원에서 내가 위증을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왜 판단이 없죠? 그리고 그 사람 벌금형을 받았어요. 통상적으로 위증한 사람과 위증하지 않은 사람,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해서 그런 증언을 했느냐에 대한 맥락적 차원에서 보고 본인이 직접 위증을 했다고 받아서 요청을 받아서 했다는데 그게 위증 교사에 대한 그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다. 그 판단이 상당히 논쟁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2심에서도 그 부분이 핵심적 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중에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보인다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말이죠. 판결문의 내용에 이게 적시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주목했었는데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이다라고 법조 전문가들도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죄인 경우에는 왜 유죄인가 그리고 양형을 어떻게 정하는가가 쭉 설명이 돼서 이제 길어지지만 무죄인 경우는 이제 검찰의 구형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설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고의성. 뭔가 교사를 하려고 하는데 고의로 그런 게 있느냐?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보는 겁니다. 김진성이 위정을 했든 안 했든 그것과 이재명 대표가 그 위정을 교사한 건 다 별개다. 이거 따로 보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문제는 구체성인데 이 통화한 것하고 그다음에 변론 요구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강요한 게 없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본 것은 이건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법조인인 이재명 대표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 내용에서 강제로 그렇게 위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내용이 있느냐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 접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김동현 재판부인가요? 그 재판부는 구체성과 고의성과 위법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동시에 판단했습니다. 김동현 부장판사의 판단이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법조 출입하는 기자를 연결해서 이번 판결문 내용을 좀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권준수, 김다연 기자 나와주시죠. 네, 저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조금 전 있었는데요. 김다연 기자와 함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 기자, 이 위증교사 혐의 선고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 2018년 자신의 재판에서 증인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부탁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위증을 교사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봤는데요.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해달라며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와 통화할 당시에는 김 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네, 그럼 재판부가 이 김진성 씨의 증언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네, 김진성 씨의 발언 가운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 일부가 위증이라고 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위증 혐의로 재판받은 김진성 씨에게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법원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이 대표가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거라는 건데요. 검찰이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 요지서를 제공하면서 위증을 종용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기억을 물었고 또 김 씨가 당시 상황을 떠올리도록 한 것이 상식에 반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네, 이렇게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재판을 마친 이재명 대표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네, 입정할 때는 말을 아꼈던 이 대표. 선고 직후에는 법원을 빠져나오면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게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과정이 어렵고 길기는 하지만 창의 일속이라며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야 바닷속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는데요.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자신의 어려움은 미미하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 11시부터 이제 지지단체가 집회를 열기도 했고 또 법원 주변에선 반대단체도 이렇게 집회를 열었는데 재판이 선고가 있은 뒤에는 이제 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 대표 지지단체는 무죄가 나왔다며 일어서서 환호했습니다. 이 대표 이름을 외치면서 이번 무죄 선고를 반겼는데요. 정의로운 판결에 감사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거나 머리 위로 파란 색깔 풍선을 흔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보수단체는 자유 발언을 이어가면서 담당 판사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냈습니다. 오늘 법원에는 현역 의원 등 민주당 인사 60여 명도 발걸음했습니다. 강선우 의원 등은 선고를 마친 직후 활짝 웃었고 또 일부 의원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선고로 이제 이 대표 정치 생명에도 이제 중요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이번에 무죄가 선고되면서 5개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조금 덜게 됐습니다. 열흘 전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만큼 이번에도 유죄가 또 나올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했는데요.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당내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수현 의원인데요. 이재명 대표 외에 대표나 대통령 후보할 인물이 없다라고 오늘 아침에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외의 대표이거나 대통령 후보를 할 인물이 현재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미 국민과 당원이 합의를 한 사항이에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당원과 국민은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대표로 선출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현실화된다고 해서 대법원까지 남아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린다. 이미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합의를 가지고 대표 선출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다 확신합니다. 네, 민주당 박수현 의원. 이재명 대표 체제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까요?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은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그 나비 효과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거든요. 지금 1심 판결, 특히 위증교사 판결에 저렇게 낙관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그래도요. 녹취입니다. 또 마찬가지죠. 선거법과 관련돼서도 저는 주로 박수현 의원이 평소에 제가 좀 친분이 좀 있는데 저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 제가 그래서 2002년도에 이해창 대표 체제가 현재 이재명 1급 체제와 거의 버금가는 막강한 체제였었습니다. 그때 모든 언론들은 다 이해창 총재가 대통령이고 왜냐하면 당시 김대중 정부의 실정, 비리 게이트 해서 다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결국은 이재명 대표로 지금 다 될 것 같처럼 얘기를 하지만 저런 식으로. 그러나 이재명이 트럼프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서 선거를 보면서 원칙은 뭐냐면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 유권자들은 윤리, 정의 이런 부분 속에서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게 기조거든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십시오. 2002년도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그때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였겠습니까?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실정도 있고 부동산적 실패도 있지만 이재명 후보 개인에 대한 문제도 포함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제가 볼 때는 저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정권 창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일극 체제에서 빨리 다극 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 당시 2002년도에 새천년 민주당은 거의 이해창 총재한테 정권을 넘어갈 거 생각했지만 국민 참여 경선제를 통해서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경선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후보가 결국은 돌풍을 일으켰거든요. 그런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국민의힘은 다극체제고 여기는 좀 일극체제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일극체제는 다극체제를 극복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뭔가 지금 뭐 재판에 관련된 부분도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단정적으로 이재명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트럼프가 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지금 저희가 5개 재판을 동시에 받는 이재명 대표의 현황을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많이 남아있다라는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뭐 첩첩산중이죠. 리스크는 진행 중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재판 중에서 가장 초점이 맞춰지는 건 역시 공직선거법 2심일 겁니다. 왜 이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2심까지 결정이 되면 사실 심은 거의 끝이 나는 셈이 되거든요. 이런 오는 12월 12일 이제 조국 대표의 이 대법원 선고가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법률심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호남 여론이 중요할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당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이 리스크 여부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에 달려있다. 그렇게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한동훈 대표가 자기 정치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를 앞서는 그 지점이 더 위기거든요. 지금 이제 박수현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금 적어도 이 위정교사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을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를 당장 대체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오히려 민주당에서 지금 믿는 구석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고 국민의힘도 뭐 5분 사열, 5분 6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찾을 여지가 있을 것이다. 빈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확신일 텐데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지금부터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현 의원은 플랜 B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편 건데 플랜 B가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당장은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특히 또 중요한 쌍방울 대북송금의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는 플랜 B를 불가피하게 가동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민주당이 또 이재명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에 긴급 최고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이 되는데요. 잠시 뒤에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에 들어가는 장면, 화면 나오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틀 전에도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이어갔잖아요. 네 번째 장외 집회인데요. 장외 집회 열기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열기가 꺼져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야당에서는 열기가 대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장외 집회를 더 이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죠. 그 범위는 어느 정도로 확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유죄가 나왔더라면 자칫 꺼질 뻔도 했던 불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불씨가 살아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규모가 토요일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장외 규탄 집회가 얼마나 그 숫자가 늘어날지 몰라도 지속될 수 있는 불씨는 살렸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해서 이 집회는 계속 될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이 시각 국회의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잠시 후 4시부터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가 예정돼 있고요. 지금 1심 무죄 선고를 받고 한 부담을 덜어낸 이재명 대표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오후 4시는 유무죄
판단과 관계없이 예고됐던 회의였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기로 했고요.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회의장으로 향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고 들어가네요. 예. 주변 의원들의 표정이 무척 밝은데 네. 오늘 2심 선고가 나오고 나서 뭐 눈물을 흘린 의원들도 있다고 해요. 예. 그냥 뭐 굉장히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금고형 이상의 형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재명 일국체제는 뭐 아주 굉장히 큰 분열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일단은 방어를 한 거라고 봐야겠지. 근데 하나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게 2심에서 어떻게 나올까? 거꾸로 2심 선고법에서는 무죄, 2심 위증교사 판사에서는 유죄 그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경우에 따라서는 플랜 B도 필요할 수도 있고 플랜 C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군요. 다만 저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재명 리스크가 왜 생긴 거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개인 문제 때문에 생긴 거를 왜 민주당이 거기다가 다 관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민주당이 올인하냐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법원의 판결하고 정권과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심한 경우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뭐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그게 판결이 그러면 1심 판결에서는 정권을 옹호한 거고 1심 유진기소에서는 정권을 반대한 겁니까? 전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사법부 재량과 사법부 독립성에 관련된 걸 존중해야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법부를 폄훼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군요. 큰 고비를 넘긴 이재명 대표. 일단 법원의 판단은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대신 위증자백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1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요,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변론 요지서를 교부한 것도 역시 위증교사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에게 교사나 고의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죠. 네,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만 명시적 증언을 요청했기 때문에 위증교사로 보기 어렵다는 게 오늘 1심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김진성 증인의 과거 이재명 재판 진술 중 일부 위증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황이고요. 변호사와 증인 신문을 작성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의 관여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 이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국회에 도착을 했고요. 최고위원회, 긴급 최고위원회 참석을 위해서 국회에 도착했고 조금 전 화면입니다. 국회 긴급 최고위원회 들어갔고요.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이 되는데 속보가 전해지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외 집회와 관련해서요. 여러 가지 관측이 나왔는데 이번 2심 판결이 이번 두 번째 위증교사 혐의 판결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경민 전 의원은 장외 집회 열기가 별로 없다면서 그 이후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꼽았는데요. 자, 신경민 전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장외 집회가 별로 열기가 없는 거고요. 그 열기가 없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원내 중간 보스가 안 보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법 리스크가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주도를 해라라는 요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선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심 재판을 이미 받았던 데서 만약에 벌금 정도로 나왔다 그러면은 뭐 가열찬 투쟁이 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실형 선고 앞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이거 1심일 뿐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일단 위증교사 혐의는 1심에서 지금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말 집회는 또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관측 전망을 해주셨어요. 김 교수께서는 뭐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지난 장애 집회 때 어떠한 연설도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집회 때는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하지 않았죠. 발언을 하지 않았죠. 그다음에 파란 옷 입고 입지 말아라. 네. 그런 요구 사항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 지금 원래 목적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여 투쟁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장애 집회가 압박하는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그런 그 인상을 준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가장 큰 근거는 저는 지금까지 한국 정치를 보면서 소수 야당이 장애 집회하는 거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170석 이상의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 장애 집회를 한다? 그게 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걸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자기 스스로 무능하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장애 집회의 목적이 윤석열 정권 탄압에 대한 나름대로의 투쟁도 있지만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방탄에 대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적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비공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12월 달에 장애 집회를 아주 굉장히 안 할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도 오히려 이제는 판결이 굉장히 우호적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압박하고 그럴 요소가 없는 거죠. 그렇게 얼마든지 보시는군요.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와 관련돼서 뭐 특검법을 포함해서 의정 활동을 통해서 또는 뭐 검사들 탄핵할 수 있는 건 될 수 있지 굳이 장애 집회를 할 이유가 있는가 그런 것 쪽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양당의 공식 브리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위증교사 1심 이재명 무죄 판결 이후로 의원들의 지금 평가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법부의 판단 존중하지만 아쉬움 남아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김용태 의원은 지금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 사법부의 판단 존중하지만 아쉽습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반면 박지원 의원은 무죄는 기쁜 소식이다. 이재명 중심으로 뭉치자라고 이야기했고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의로운 판결, 진실 밝혀준 사법부의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여당의 반응 이어서 전해드리면 홍준표 시장은 이제 판사의 목매는 검사 정치 이제 그만해야 한다라는 반응을 냈고요. 박정원 의원은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야 반응. 아직 공식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개별적으로 의원들 또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장외 집회 관련해서요. 김영준 교수께서는 장애 집회를 철회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측을 하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속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속할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장애 집회의 목적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 아니라고 했어요.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여사의 규탄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안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목적이 이제는 해소됐다는 것이냐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는 이 4시에 지금 이미 시작한 민주당의 비공개 회의의 3가지 내용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이재명 대표는 오늘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매우 존중한다는 의사표명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만든 윤석열 정부와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해소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규탄을 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민생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더 점수를 따야 된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민생을 더 민주당은 챙겨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15일 선거와 오늘의 풍경이 참 사뭇 달랐다. 15일에는 1심 선거 유죄가 나왔는데 민주당 의원이 40명이었는데 오늘은 더 늘어난 60명이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표정이 15일은 매우 어두웠다면 오늘은 또 밝았어요.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는 당분간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박수현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면 이전에는 브라질 룰라 모델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트럼프 모델을 이야기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음 대선까지 결정이 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방향은 이제 국민의힘 쪽을 향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되면 이제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은 또 어떻게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냐. 또 한동훈 대표는 지금
당 게시판 때문에 흔들리는 리더십이거든요. 예. 이 부분을 어떻게 또 해소할 거냐. 일종의 약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또 전세가 조금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일진일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지금 저희가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엊그제 한 발언을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 능력으로는 카운트할 수 없을 정도로 언카운터블이다. 집회에 참석한 인원을 언카운터블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 오늘 한 발언인데요. 오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틀 전에 있었던 집회가 정치석을 뺐다고 했었는데 그럼 앞으로의 집회의 모습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앞으로도 그대로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오히려 이제 확장성을 더 생각할 테니까 푸른색의 옷을 입지 마라라고 했을 텐데 그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죠. 당장에 바꾸기는 힘들 테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성격을 당 주도가 아니라 이른바 시민 주도로 하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겠죠. 지속해 나가겠죠. 그리고 성격은 민주당이 처음 이 장애 규탄 집회를 할 때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여사 규탄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계속 가속화하면서 그 부각시키는 내용은 대체로 이제 특검법이 되겠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는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최혜병 특검법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할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민생의 일부를 이야기하면서 또 반사적인 경쟁력을 살려가는 그 구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12월 12일, 12 바로 조국 신당 대표에 대한 대부분 선고가 예정돼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야권 전체로 개혁신당까지는 포함되지 않겠지만 야권 전체로 확대되는 성격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의 입장도 나왔네요. 네,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 입장을 냈는데 위증교사 무죄 판결, 수긍이 어렵지만 판결을 존중한다. 그리고 민주당은 오늘 선고 외에도 지난 15일 선거법 1심 유죄 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전략적 선택을 할 거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집회도 보면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모습보다도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것 쪽으로 유도를 했지 않았습니까? 시간도 배분을 보면은 민주당 쪽의 인사들이 하는 거는 뭐 한 30분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다 시민단체.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거기에 민주당이 장애 집회에 계속적으로 참여할 동기가 있나요? 얼마든지 진보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투쟁하는 상태를 남겨놔야지. 빨리 예를 들어서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와야죠. 소수정당도 아닌데. 그리고 지금 산적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지금 여러 가지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왔을 때 우리 통상을 포함해서 산업정책은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이렇게 산적돼 있는데 주말마다 가가지고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열기가 이제는 뭐 1심에서 무죄까지 받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위증교사에서는 그렇게 과거보다 꼭 내가 나가야겠다. 또 나와서 동원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장애 집회에서 흥행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명분 싸움에서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구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드러내고 정말 순수하다 보면 뭐 윤석열 대통령 퇴진도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관련된 거가 뒤섞이면은 결국 명분이 희석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나름대로 그 유연한 전략을 필 가능성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좀 봅니다. 그렇군요. 네. 김은희 교수께서는 앞서 오늘 회의 때 장애 집회 중단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왜냐하면 다음 집회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결정 내린 게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뜻에서 그래서 중단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배종찬 소장께서는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힐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정치하는 적지 않은 파장이 큰 정치 현안들이 좀 있습니다. 네,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좀 볼까요? 네, 당장 보여주시죠.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수요일에는 최상병 국정조사위원 명단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재표결할 예정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정치 현안이 큰 정치 현안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제일 주목하는 것은 다른 건 우리가 예상 가능한데 29일 있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 선거는 2심 선거입니다. 네. 저는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위정교사의 1심 무죄와도 맞물려 있다. 아, 왜냐하면 예. 김진성과 이재명 대표를 별개로 봤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대북 선거에서도 가장 핵심은 이화영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일종의 운명 공동체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보고를 당시에 경기지사에게 당연히 했겠지. 평화부지사니까 이런 관점에서 줄곧 재판이 되어오는 것인데 과연 이 2심 선거가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내놓는지가 이재명 대표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 교수께서는 어떤 사안에 주목하고 지금 계세요? 다만 이제 그 지금. 항소심이기 때문에요. 항소심이지 않습니까? 예, 항소심. 거기에 뭐 9년 6개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네, 1심 때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됐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형량이거든요. 특히 이제 경기 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다만 이게 최종 판결이 언제까지 올 거냐라는 그 문제와 실제로 보면 그 행위에 대해서 비판한 거는 별개죠. 근데 자꾸만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 나오냐 나오지 않냐는 현실적인 문제만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배경이라든지 그때 이재명 지사의 역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안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를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한번 국회 상황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에 조금 전 국회에서는 사필 규정 아니겠느냐며 짧은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은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남은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냈는데요.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가 나오자 민주당에선 즉각 환영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법원 앞에서 이 대표를 배웅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소식을 전해 듣고 짧게 환호하거나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박지원 의원은 SNS에 지금의 시련을 이기면 이 대표가 국민의 지도자가 되고 민주당은 수권 정당이 될 것이라고 적었고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사법부에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1심보다 이번 재판에서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올 거란 예측이 많았는데 일단 무죄 판결로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그간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정적 제거라고 반발해왔던 민주당은 여권의 책임의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SNS에 사건 조작으로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종 책임자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하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현 의원도 SNS에 사필 규정이라고 적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조금 전 국회로 바로 복귀해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한 느낌이라기보단 사필 규정 아니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일제히 위증도 교사도 없다며 무죄 여론전을 펼쳤던 민주당은 앞으로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 대우를 견고히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고리로 한 대여 공세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인데요. 다만 앞으로 상급심이 남은 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한 다른 재판의 결과도 아직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해왔던 여당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무죄 판결에 당혹감이 역력한 모습입니다.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될 거라 공언하기도 했었는데요. 애초 이 대표 판결 직후 지도부가 입장을 바로 밝힐 거란 이야기가 있었지만 서면 입장 발표로 대체하는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SNS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판결을 수긍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결과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당내에선 교사를 받은 사람은 위증으로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교사는 아니라는 판단은 모순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으로선 지난 15일에 이어 오늘 선고를 정부 여당의 지지세 반등과 국면 전환의 계기로 삼으려 했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기에 당 지도부가 한동훈 대표를 둘러싼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공개 설전을 벌이며 계파 갈등이 확산하는 모양새라 여당의 고심은 깊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네, 국회 반응 살펴봤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위증교사의 무죄 수긍 어렵지만 판결을 존중한다. 민주당도 선거법 1심 유죄
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이 사안을 다루고 이끌고 가야 된다고 보세요? 뭐 검찰 출신이지만은 예. 모든 어떠한 경우라도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죠. 그동안 공직선거법 1심 판결 나왔을 때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잘못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대통령 때 문재인 정부 때 그 판결은 미친 정권 때 미친 판결이라고 만약에 보수층에서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서 봤을 때 어떤 형태든 간에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또 그리고 차분하게 그 재판부는 1심도 있고 2심도 있고 3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심도 기다려보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지 현재 나온 1심 판결만 가지고 완전히 뭐 쉽게 표현해서 반사 이익을 얻는다든지 이걸 통해서 국면 전환용으로 쓴다든지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1심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오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더 나가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부분과 맥을 같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무죄 판결을 받고요. 또 진실 정의를 되찾은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고 제가 겪는 어려움 국민에 비하면 미미하다. 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주요 판결 내용 잠깐 정리해 주실래요? 네. 우선 이재명 대표 말씀드린 대로 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냈고요. 오늘 재판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결론부터 말하면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가 선고됐고 위증 자백한 김진성 씨에게는 1심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 점을 강조를 했고요. 통화나 변론 요지서 교부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교사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고 통화 내용이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다르지 않다. 필요한 증언을 언급했다고 위증 요구했다고 보기가 어렵다. 통상적인 방어권을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변론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네,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김진성 위증을 하지 않았고 위증교사한 적도 없고 고의도 없었다라는 주장을 폈는데요. 이 가운데 위증교사한 적이 없다, 고의도 없었다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판단도 내렸고요. 자, 이재명 대표 1심 무죄 판결 이후 국민의힘 어떤 대응을 할지가 주목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이 가열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당 지도부에서 공개 충돌도 있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고발하신다라고 하면 저한테 무수하게 많이 사퇴하라고 한 문자가 와 있습니다. 그 번호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까 같이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 게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기사가 났다. 네, 기사를 보고 말씀.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네,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서 저렇게 충돌을 했어요. 어떻게 민주당과 보셨어요? 국민의힘의 차이 아닌가요? 예. 민주당에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일극 체제에서. 예. 그래도 다만 이제 지금 국민의힘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뭐 일사불란하고 당정이 딱 협력을 해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본질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조기에 매듭을 짓고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것은 빨리 시비를 가려야죠. 저게 벌써 당원 게시판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된 거라고 보거든요. 뭐 열흘 이상 지금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늘어놓으면은 한동훈 대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뭔가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두 가지 용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영어로 표현하면은 정치적인
반응성, responsibility. 정치는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정치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과 책임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가족이 연루됐느냐 안 됐는지 지금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조금 좀 실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아주 굉장히 그 한동훈 대표는 쾌도난마식으로 어떤 문제가 터지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그랬습니다. 풀어가는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그런 거와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친윤 세력은 또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친한해 쪽에서는 이거는 한동훈 죽이기다. 왜 이렇게 죽이기가 많은지 이재명 죽이기도 있고 한동훈 죽이기도 있고 이제는 뭐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이재명 대표가 오늘 얘기한 식으로 이제 죽이는 정치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 정치가 그만큼 같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라고 봅니다. 친한계 측은 이제 한동훈 대표 본인이 직접 게시판에 쓰지 않았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많겠죠. 있고 대신 가족이 썼는지 안 썼는지는 본인이 물어보면 바로 확인이 되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 되지 않느냐는 게 친윤계의 또 주장이기도 하고요. 친윤계의 주장이기도 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비상식이거든요. 국민들이 또 지지층들이 제일 궁금한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다른 공방을 벌이기 전에 한동훈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글 작성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질문입니다. 그럼 부인과 가족들이 게시판에 글 작성했습니까? 깁니다. 아닙니다. 이게 이 대답만 하면 돼요. 그래요? 이 대답만 하면 다 끝납니다. 다 해소가 돼요. 썼으면요. 만약에 가족들이 썼으면 썼다고 하면 되죠. 썼으면 썼다고 하고. 썼으면 썼다고 하고. 당원 게시판이라는 게 뭐 비판의 글 또는 관련된 기사를 링크할 수도 있고 지금 뭐 김은혜 의원이 이제 올린 내용인데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왜 한 대표가 물론 이제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은혜 의원이긴 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는 보수층 내에서부터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왜 또 자꾸 한동훈 대표 발목 잡기를 하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건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이 질문입니다. 부인과 가족에 쓴 당원 게시판 글이 도용된 겁니까? 직접 쓴 글입니까? 기다, 아니다. 이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국 친윤계에서는 그래서 가족이 썼다는 거냐 안 썼다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고 친한계에서는 이른바 익심 논란까지 거론하면서 한 대표 죽이기의 세 번째 공작이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윤상현 의원에 이어 김종혁 최고위원의 목소리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가족분들이 했냐 안 했냐. 정말로 그런 식으로 어떤 여론 조작을 했냐 안 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동훈 대표답지 않다는 게 자꾸 이렇게 물러서고 소극적으로 회피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당원들이 한동훈 대표가 내 가족이 안 썼다. 그냥 속 시원히 한마디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극적 대응을 하면 계속해서 실망할 것 같아요. 실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쳐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작스럽게 명태균 리스트에 올라왔던 분들이 참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공격을 한 대표를 그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 보면 이거 뭐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백서도 실패했고 그다음에 읽기 뭐 1십 읽고 10기에 뭐 이런 것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족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가족들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달아서 마치 섞어버렸다. 섞어서 그러면 한동훈이 김 여사에 대해서 그런 심한 표현을 했고 가족들도 다 같이 가담해서 그런 식의 표현을 했단 말이야 라는 식으로 상황을 완전히 이렇게 뒤바꿔버린 거죠. 최고의 정치인 뭐 한동훈, 독불 장군, 뭐 무슨 불통, 윤석열 이런 거를 썼다고 그거보다 10배, 100배 더 되는 그런 심한 표현들이 많은데 이게 여론 조작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네, 결국 공개 충돌까지 일어난 이 게시판 문제에 친윤계 친한계 목소리를 들었는데 누구 말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지금 뭐 배 수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이게 지금 미적분을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산수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한 대표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자꾸만 저는 의아하게 생각이 드는데요.
경선 과정 속에서 물론 이제 무슨 뭐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한 것이 여론 조작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의사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걸 자꾸만 이거를 이제 뭐 드루킹 조작이랑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는 저는 좀 과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뭐 물어봐서 만약에 썼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렬하게 경선이 치러지는 과정 속에서 가족들이 썼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이걸 피해가잖아요. 그 김종혁 지금 저 아까 최고위원인가요? 위원도 지금 본질에서 조금 벗어난 거예요. 벼랑가 왜 거기에 명태균 그쪽에 있는 연루된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희석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위기가 닥쳤을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기본은 뭐냐면 그 가장 중요한 듣고 싶어 한 거를 답을 해주면 되죠. 지금도 보면은 처음에 한동훈 대표가 했던 거는 이제 이게 당원과 관련된 정보는 개인정보 때문에 이게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뭔가가 피해간다는 인상을 자꾸만 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건 뭐 당원 정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당 대표가 가족에게 물어보면 뭐 그거만큼 또 정확한 게 없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빨리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로우키 대응에서 직접 반박으로 태세 전환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세대전? 그동안 로우키 대응을 하다가 낮게 대응을 하다가 이제 직접 반박을 하면서 태세 전환을 한 거 아니냐. 한동훈 세대 대표가. 전환에 대한 핵심은 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뭐 최고위원회에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도 전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하지 않았었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전환이 된 것이지 그거 없는 전환은 굉장히 이제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아주 짧게만 덧붙이겠습니다. 저도 이 논란이 없었더라면 더 좋았었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논란이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면 친윤, 친한으로 갈려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당의 경쟁력에 직격탄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 시절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앞서 저는 김영준 교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이 여론 조작도 아니고요. 누군가 이런 글을 가족 이름을 올렸다면 그리고 의사 표명이죠. 그대로 의사 표명 받아들이면 되고 한동훈 대표도 그대로 그냥 정면 돌파, 뭉개기가 아닌 뽀개기로 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앞서 이제 저희가 슈퍼 위크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슈퍼 위크 앞서 그래픽 잠깐 보여주세요.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최상병 국정조사위원 명단 제출이 다음 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28일 날 김여사 특검법 만약에 이제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이 한다면 세 번째 재표결을 하겠죠. 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친윤계 친한계 갈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재표결은 무기명이긴 해도 저는 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나요? 왜 그러냐면 저게 가결이 되잖아요. 당은 걷잡을 수 없는 내용 속으로 누구도 주체할 수 없는 내용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이 위정교사에서 무죄로 나오면서 더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그 위기가 당내의 위기보다는 훨씬 크다고 생각하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8일 있을 김여사 특검법 세 번째 재표결의 표결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결적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얘기한 거가 꼭 이재명 대표만 얘기한 걸까요?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 사람이라는 게 이재명이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똑같이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특검법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의결 요청하고 부결 나오고 또 장애 집회하고 또 탄핵하고 언제까지 대한민국 정치가 여기에 지금 빠져들어가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저는 슈퍼위크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세요? 그냥 팔에 박힌 위크죠. 뭐 뭐가 달라진다는 겁니까 저게.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얘기한 말대로 이제는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하는 정치로 가자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걸맞는 거를 보여줘야죠. 그거를 여당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해법이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각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오후 4시부터 최고위원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어떤 의견이 모아질지 또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속보가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보여주세요. 네, 대통령 직무수행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예. 소폭올은 25.7%의 긍정평가를 보고 계시는데요. 정당 지지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정당 지지도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소폭 하락한 30.3%, 그리고 민주당은 44.9%의 지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네, 위증교사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무죄 받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 친윤계, 친한계 공개 충돌이 있었습니다. 정당 지지율에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두 정당 다 지지도가 하락했잖아요. 예. 보면은 그러니까 극단적인 대결 정치는 예를 들어서 맞죠. 1심 공직선거법에 이재명 대표가 1년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 지지는 떨어질 거야.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벼랑간 국민의힘의 지도가 높아질 거다. 그건 착각이죠. 그건 정치권의 얘기고 오늘도 아침 조간 보십시오. MZ세대의 일자리를 한번 보세요. 20% 정도가 지금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나가서 지금 대한민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말이죠. 굉장히 1%대를 얘기하는데도 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주 그냥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날마다 정치권이 싸움만 하다 보니까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저 보시죠. 무당층은 더 올라가잖아요. 그렇네요. 저게요. 한국갤럽에서는 무려 무당층의 규모가 25% 이상 됩니다. 4명 중에 1명이 정당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포함해서 굉장히 김건희 특검법 이런 것만 가지고 매몰돼서는 정말 국민들에게 호된 질책을 받아야 될 상황이 올 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군요. 표장님은 오늘 여론조사를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당 지지율보다는 대통령 지지율에 좀 주목을 하는데요. 그래요? 이재명 대표의 1심 무죄, 또 이번 주에 슈퍼위크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련된 내용에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정말 집중하라, 속도감과 콘텐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 돌면서 지지율은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는데 저는 이제 데이터 전문가니까 제일 중요한 건 경인소입니다. 경제, 인사, 소통. 그러니까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안 되는 내용들은 소통을 정말 유리하게 국민들한테 잘 설명할 수 있는 누군가 대변인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될 것이고, 인사는 저는 철저하게 실무 전문성으로 야권에서 보더라도 딴지를 걸기 힘든 그런 최고의 정책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장차관으로 다시 재배치를 하고, 경제는 중요한 것이 참 인생입니다. 지금 통신비 이야기도 나오고 건강보험 재정비하라는 이야기도, 정말 그런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대통령이 또 대통령실이 정부가 제시할 때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정책을 국정 운영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인사예요. 변화의 시작은 인사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자기 충성파를 막 하고 있지만, 아니 규제 개혁을 한다는데 벼랑간 기업 출신들을 갖다 놓고요. 일론 머스크요. 일론 머스크요.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 석유 쪽에서 했던 사람을 우리도 기업인을 썼습니다. 규제 개혁을 하면서 이제는 관료 출신들한테 맡기면 안 된다. 그렇군요. 정말 이해 당사자들을 갖다가 규제 개혁에 집어넣고 한번 이 규제를 바꿔보라고 하죠. 그 파격적인 인사가 돼야지 지금 보면은 인사에 대한 부분들이 한창 뒤로 물려 있었는데요. 그렇군요. 이제는 빨리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정말 파격적 인사를 통해서 규제 개혁을 통해서 경제가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사건과 무죄 판단과 관련해서 정책 파장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잠시 뒤에는 두 분의 변호사 모시고 이번 판결의 주요 의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뉴스 속보로 계속 전해드렸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김진성 씨는 벌금형을 받았는데요. 상세한 판단 내용 YTN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 선고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 2018년 자신의 재판에서 증인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부탁하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내리면서 위증을 교사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봤는데요.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해달라며 재판에 개입한 거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와 통화할 당시엔 김 씨가 증언할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럼 재판부가 김진성 씨의 증언은 어떻게 판단을 한 겁니까? 네, 김진성 씨의 발언 가운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 일부가 위증이라고 보긴 했습니다. 이에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진성 씨에겐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 500만 원을 내렸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표는 무죄가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법원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언급한 사정만으로 위증을 요구했다고 해석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이 대표가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 요지서를 제공하며 위증을 종용했다고 검찰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기억을 물었고 김 씨가 당시 상황을 떠올리도록 한 게 상식에 반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으로서 이 대표가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재판 마친 이재명 대표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네,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선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과정이 어렵고 길기는 하지만 청의 일속이라며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야 바닷속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발언했습니다. 법원 주변에서는 집회도 있었죠? 반응이 엇갈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재명 대표 지지단체는 무죄가 나왔다며 일어서서 환호했습니다. 이 대표의 이름을 외치며 이번 무죄 선고를 반겼는데요. 정의로운 판결에 감사하다는 플랜카드를 들거나 머리 위로 파란 풍선을 흔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보수단체는 자유 발언을 이어가면서 담당 판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오늘 법원에는 현역 의원 등 민주당 인사 60여 명도 발걸음했는데 강선우 의원 등은 선고를 마친 직후 활짝 웃고 일부 의원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선고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되나요? 네, 이번에 무죄가 선고되면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사법 리스크를 하나 덜게 됐습니다. 열흘 전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던 만큼 유죄가 또 나올 경우 민주당에선 부담이 컸는데요. 두 번째 고비를 넘긴 모습입니다. 다만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징역 3년을 구형했던 만큼 불복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네, 이제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네, 두 분 변호사 모시고 판결 내용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양지민,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먼저 두 분은 예상과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셨고 판결에는 어떻게 보셨어요? 많은 법조인들이 유죄를 예측했던 근거 중에 하나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범죄의 소명이 있었다라는 법원의 1차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유죄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판단들을 많이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또 공개된 녹취록의 내용에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취지가 어찌 보면 확정적으로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보진 않지만 간접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유죄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무죄가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네. 변호사의 주장과 검찰의 주장이 충돌한 부분에서 변호사 측 손을 들어준 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과 변호사 측의 사실 주장은 처음부터 대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은 지금 구형량을 3년이라는 그러니까 양형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양형 기준상에 사실상 가중 요소를 다 더한 그 최대치를 구형한 것만 보더라도 유죄를 전제임으로 해서 굉장히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들이 많다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이라든지 변호사 측에 따르면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무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쭉 완전히 이제 대치되는 주장으로 일관해 왔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데 재판부는 결국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의 이야기를 거의 받아들여서 사실상 무죄로 인정을 하게 된 것이고 다만 조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위증을 한 그 행위 본범에 대해서는 이제 유죄가 나왔고 그리고 교사범인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진성 씨의 위증은 인정이 됐는데 위증 교사는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보통은 같이 위증 교사와 위증죄의 정범은 같이 유죄가 나거나 무죄가 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엇갈린 측면이 좀 선뜻 납득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위증죄는 자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타당할 수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무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에 따라서 사실은 유죄, 무죄는 달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무죄를 판단했다는 부분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이 드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허위로 증언하며 유리할 수 있다라는 어떤 위증의 동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위증을 했다라는 사람은 있는데 그럼 위증을 시킨 사람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은 있을 수 있는 사건이고 아직 1심 단계고 항소심 판단은 또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요. 지금 검찰에서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이 있었습니다. 30분짜리 녹취록이었는데요. 그중 일부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발언을 이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두 분의 변호사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녹취부터 들어볼까요? 있는 대로 뭐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뭐 사실 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래도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있는 대로.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뭐 사실 네, 자 하나하나 볼게요. 양진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 측은 그냥 있는 대로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위증을 하라고 한 적 없다. 그리고 그냥 있는 대로를 10차례 이상 이야기했다라고 강조했고 이 부분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변론 요지서 같은 경우에도 변론 요지서를 보낸 것 자체가 위증을 요구한 거다, 위증 사주한 것이다라고 검찰의 주장을 또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녹취의 일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보기에는 이제 변론요지서를 보내주는 부분이라든지 뭐 기약을 되살려 보셔서라고 계속해서 이제 강요하는 듯하게 이제 수차례 이제 여러 번 빈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강요로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거는 유죄 증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재판부가 판단하기로는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혹시 기억하고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권 행사의 일환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방어권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증인으로 신청해서 증인으로 나설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그 당시에 혹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 맞죠? 그때 당시에 이랬죠?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실상의 이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도다.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
증언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에 위증 교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녹취 내용에서 이제 검찰이 강조한 부분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변론 요지서를 보냈다는 점, 그리고 이게 매우 정치적인 배경에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을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 모든 부분을 통상적인 방어권이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세 가지 증거가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전화 통화, 그러니까 녹취록입니다. 두 번째는 변론 요지서를 전달한 행위,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지인이 이제 앞으로 법정에 나올 때 진술서나 증인 신문 사항을 작성하면서 이런 취지로 해달라고 교사한 거 아니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전화 통화는 명확하게 이제 분리해서 모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긴 했지만 더 나아가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증언의 요청이 없었다. 그래서 무죄라는 것이고요. 기억하거나 동조하거나 명시적으로 부정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기억나지 않는다는 부분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입장을 얘기를 하거나 자신의 설명을 했지만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안 돼? 그게 빠져서 무죄라는 취지인데 뭐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건이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해줘. 이 질문에는 이렇게 해줘라고 교사하는 행위도 있을 수 있으나 내가 주장하는 바는 이거고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무죄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는데 이거를 보고 혹시 기억나면 이렇게 해줘라는 것이 간접적, 정황적으로나마 허위 사실을 하도록 어떻게 보면 결의를 하겠다라고만 하면 또 유죄가 나올 여지도 있거든요. 유무죄 판단에 굉장히 조금 고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교사하진 않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본 사안입니다. 증거가 부족한 사안이다. 그리고 이 법원의 판단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증언할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위증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세요? 일단은 재판부가 어떠한 고의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위증의 행위라는 것이 있고 그거를 교사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사한 행위와 더불어서 교사의 이제 고의가 있어야만 하거든요. 근데 고의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위증을 하도록 시키겠다 해서 위증을 할 것이다라는 사실상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만 사실상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말씀해주신 그 부분은 결국에는 이러한 위증 교사에 대한 고의성에 대해서 깨트리는 그러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전화를 한들 나가서 그대로 진술하리라는 것을 예측을 하기 어려웠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떠한 가서 위증을 한다라든지 증언을 한다라든지에 대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 사람이 위증을 할 것이라는 고의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기는 어려웠다라는 취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위증 교사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위증 행위, 본범의 위증 행위가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교사 행위와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고의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의 그러한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부 설명 자료를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증인인 김진성 씨가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과 통화한 것 그리고 면담을 한 것 이 자체가 위증 교사로 볼 수 없다. 이 또한 이제 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검찰 측 시각에서는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전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그 진술서를 토대로 증인 신문 사항을 작성해서 우리에게 이끌어내야 될 것, 그러니까 피고인한테 유리한 사실관계를 물기 위해서 이걸 다 조율해서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기소의 어떤 근거로 삼았는데 재판부에 대해서는 이 진술서나 증인신문 사항은 이 증인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와 직접 연락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조율한 게 아니라 담당 변호사랑 했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본 겁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증인신문을 앞두고 피고인이 의뢰인하고 통상적으로 상의해서 조율하거든요. 증인신문사 보내주고 뭐 틀릴 게 있는지 뭐 고칠 게 있는지 더 물어볼 게 있는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예견할 수 없었거나 증인이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고 알 수 없었고 관련된 부분은 변호인과 김진성 씨가 이제 진술서를 쓰거나 한 사실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피고인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고요.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일반적인 위증 교사 사건보다
재판보다 굉장히 하나하나를 입증하는데 굉장히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예, 방어권을 좀 넓게 해석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변론을 하면서 우호적인 증인한테는 변론 요지서나 저희 주장 내용을 알려주기도 해요. 예. 우리는 주장이 이렇고 재판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당신이 증인으로 필요합니다. 나와서 증언해 주십시오. 예. 이거는 방어권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예. 예, 내용을 공유해야 나올지 말지 증인 나올지 어떤 걸 할지를 알고 증인도 참석 여부를 결정하거나 참석해서 어떻게 진술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그래서 때문에요. 설명, 변론 요지서 제공한 게 방어권에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네. 판단한 거군요. 다만 나아가서 저희가 윤리 규칙에 그런데 증인의 진술을 개입해 혹시 어떻게 진술하실 거예요? 대답. 예. 혹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허위 사실을 시키면 이건 위증 교사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론 요지서를 전달한 것 이외에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은 이렇게 진술해 주세요라는 것이 좀 부족했다라고 그 재판부는 본 것이고 검찰은 종합적인 증거를 보면 그렇게 해달라고 반복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암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전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2018년 그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 때 나온 그 발언이에요. 근데 그 당시 때 그 발언을 했던 김진성 씨가 본인이 이제 위증을 했다라고 자백을 하면서 이게 이제 기소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재판부 보니까 그 김진성 씨의 6개 발언을 하나하나 다 짚어보면서 2개는 위증이 아니고 4개는 위증이다 또 이렇게 판단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6개의 진술을 다 나눠서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예. 일단은 6개 중에 4개의 진술에 대해서 위증이다. 위증이다. 그러니까 허위의 진술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 허위의 진술로 판단된 그 내용들을 보면요. 주요하게는 그때 당시에 이 PD와 그 이재명 대표가 같이 공모를 해서 이렇게 예. 공무원 자격 사칭을 했다라는 예. 이제 사건이었는데 두 사람에 대한 고소가 있었다가 한 사람 그러니까 그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느냐 마느냐 뭐 예. 이런 협의라든지 분위기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 녹취록에도 나와요. 그런데 그 발언 중에 4개, 그러니까 유죄로 판단된 것은 그러한 협의에 대해서 이 김진성 수행 비서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들었다라든지 예.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협의가 오가는 것을 내가 들었다. 시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요. 예. 언제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고 김병랑 시장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본인이 또 그걸 위증이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위증이라고 자백을 다 하는 예. 상황이었고 예. 그래서 재판부는 그러한 4개의 진술에 대해서는 허위 진술, 허위 증언이다라고 본 것이고요. 예. 나머지 2개의 진술에 대해서는 당시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실제로 고소를 취하느냐 마느냐 어떻게 해갈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예.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예. 이것이 녹취록에 잘 살펴보면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뭐 당시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이렇게 흘려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부는 그 부분을 따와서 김진성 씨가 먼저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네. 이것은 본인의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에 대한 진술은 사실상 위증이 아니지만 네. 나머지 협의를 들었다, 협의의 시기가 언제였다라고 구체적으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검찰 반응이 지금 속보로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무죄에 대해서 납득이 어렵다, 곧 항소할 것이다라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항소를 하겠다고 했고요. 이제 앞으로 이번 1심 법원의 판단은 증거가 부족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과 관점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동종 사건의 위증교사 사건에서 교사의 행위가 구체적이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가 이에 대한 부분도 해석이 조금 달랐던 것 같고 이에 대한 어떤 항소심의 판단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검찰 측에도 유리한 증거가 굉장히 많았던 사건입니다. 물론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거도 굉장히 많았던 사건이고 검찰 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 제시했던 것이 바로 공범인 김진성의 진술이죠. 김진성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거든요. 그럼 위증 교사를 받았다는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은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그 무죄 선고 이후의 판단에서는 아마 판결문에 써 있을 수 있는데 구두로 설명할 때는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증인의 신빙성이 높다고 한다면 이
유죄의 어떤 증거로 삼을 수 있고 이러면 또 판단도 바뀔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의 구조는 검사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재판부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방어권 보장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또 수차례 부탁한 게 아니라 처음에 입장을 표명하고 이야기를 했다가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그것까지는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기 때문에 검찰은 항소에서 그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나 입증 내용 그리고 유사 판례들을 적용해서 또 본인들의 주장의 어떤 그 근거나 또 이제 타당성은 더 입증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군요.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짜깁기 했다라는 주장도 폈거든요. 지난 9월 30일 날 한 발언인데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없는 사실 얘기할 필요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 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그런 내용은 다 빼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고 뭐겠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친위 쿠데타지요.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 반응이 좀 자세히 나와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검찰이 무죄 선고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고 항소할 것이라고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면 오늘 법원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판결과 관련해서 피고인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이미 자백한 바가 있다. 이 점을 강조를 했고요. 재판부가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교사 행위로 피고인 김진성 씨가 위증했다고 판단해 피고인 김진성 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범위가 없다고 봐서 무죄를 선고한 건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후에 항소한 뒤에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네, 검찰의 입장 들어봤고요. 이재명 대표 앞서 녹취를 들어보면 짜깁기에서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면 뭐겠습니까? 라고 강하게 반발을 한 내용이었는데 혹시 관련해서 판결문의 내용이 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녹음 내용이 어떻게 왜곡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없고요. 전반적인 녹음 내용의 취지가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선 자신의 입장을 계속 설명을 했던 것이지 허위로 말하라고 구체적으로 교사했다라는 평가를 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런 발언이 나온 거는 이런 겁니다. 그 30분 분량이에요. 검사가 유죄로 증거로 쓸 수 있는 진술도 있고 무죄로 볼 수 있는 증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로 볼 수 있는 진술은 기억나는 대로만 말해주세요. 요거는 무죄의 증거가 되죠. 근데 반면에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한테 이렇게 그런 일이 있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 안 나세요? 그런 걸로 얘기해 주시면 되죠. 이거는 유죄입니다. 유무죄가 섞여 있는 녹음 파일의 신빙성과 증거 능력은 인정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와 관련해서 기억에 반하는 구체적인 진술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다. 그런 평가를 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 6년 동안 위증교사범 통계를 보면요.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93%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비슷한 예견을 한 법조인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견을 뒤엎는 판결이 나온 이유,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에 실형 선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 이 지난 6년간의 이제 판결 기준을 보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된 게 한 6%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아예 무죄가 나오면 모를까? 사실상 만약에 이제 유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죄질이 굉장히 이제 나쁘게 평가받아서 사실상 실형 선고가 높다라고도 좀 바꿔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위증교사의 경우에 이제 무죄가 판단이 나온 것은 일단은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든지 그리고 통상 본인이 이제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 어떠한 확인을 하는 그러한 과정, 그러한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넓게 봤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교사라는 그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기 위한 그러한 요건을 굉장히 좀 엄격하고 까다롭게 봤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녹취록의 취지로 비추어 봐서
나와서 이렇다, 뭐 교사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발언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그 하나하나 발언에 대한 사실상의 교사 행위가 있었는지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서 일단은 교사 행위라는 그 기준 자체를 굉장히 좀 높게 설정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위증 교사 관련 이재명 대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지금 법원의 판단을 보면 피고인의 요청 방식은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이건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 정도를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했고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 증언을 요청하지는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요 세 가지 사안, 구체적으로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다, 방어권 정도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리고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었다.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무죄 판결은 피고인의 입장을 대부분 반영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들의 변론의 요지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재판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 증인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전에 이렇게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우호적인 증인, 대동 증인 같은 경우는 먼저 연락해서 이런 질문을 얘기하고 그때 기억이 어떠셨어요? 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랑 같이 상의해서 진술서도 나오고 증인신문 사항도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 판단이 맞습니다. 다만 거기에 나아가서 증인이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하는데 이렇게 기억해서 해주세요. 그렇군요. 그 부분이 빠졌다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도 변호인이기 때문에 그런 무리수의 발언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증이 될 수 있다는 건 법률가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거를 위증을 교사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이런 취지로 진술할 것을 김진석 씨가 위증을 해달라고 들었다라고 인식을 했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검찰에서 지금 항소하겠다라고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양진인 변호사께는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작년에 영장실질심사할 때요, 그 법원은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이번 재판 보고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일단은 지금 말씀해주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사실상 지금 위증교사 담당 재판부가 선출을 받은 모든 증거관계를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이쪽 방향으로 얘기하면 모든 증거관계를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일부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라는 설명도 가능한 것이고요. 다른 한 축으로는 사실상 유죄로 볼 만한 정확한 증거가 하나만 있든 10개가 있든 그것의 정도만 달라지는 것일 뿐이지 하나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유죄 인정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자면 사실상 그것만 보고도 소명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더 많은 증거를 현출을 해서 그걸로 심리를 한다면 당연히 입증의 단계까지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냐라는 또 취지로 설명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양측의 설명이 있는 것인데 일단 두 가지의 차이점은 사실상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에는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법리에 대해서 내가 무죄 주장을 치열하게 다투면서 받은 판단은 아니고 단순히 영장 발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소명이 됐느냐 이것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만큼 이재명 대표가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께는 오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법률 대변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소명과 증명은 다르다. 영장 단계에서 소명은 굉장히 입증의 정도가 낮은 걸 말하고 유죄 판결이 되려면 입증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증명이 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있어야지 유죄가 인정이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데 결국은 검사들의 숙제의 시간입니다. 결국 이렇게 오랜 시간 재판하고 수사하고 참고인 증인 세웠던 사건이 전부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런 만큼 검찰이 굉장히 숙제를 가지고 왔는 사건이고 이 사건은 검찰의 숙제뿐만 아니라 법조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 게 위증교사 사건이
이렇게 엄격한 증명으로 입증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 위증 사범들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다라는 그 고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판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죄 받고 싶으니까 우호 증인한테 부탁할 수도 있고 입장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내가 무죄 받을 수 있는 사실관계는 공유할 수 있어. 이것까지는 가능한데 더 나아가서 근데 이 진술을 해줘야 돼 무죄인데 이 진술을 해줘. 이거를 명확하게 입증을 하라는 거거든요. 검찰의 숙제는 이거를 입증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오늘 그 서초동에서는 진보와 보수단체 맞불 집회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가 받자 양측의 반응이 엇갈렸는데요. 정현우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있기 몇 시간 전부터 법원 앞엔 인파가 몰렸습니다. 진보단체와 보수단체가 거리를 두고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재판 1시간도 안 돼 무죄 판결이 나오자 분위기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지지자들은 법원을 빠져나오는 이 대표에게 환호성을 보내고 민주당 의원들은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일부는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규탄 집회 참가자들은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곳곳에서 재판부를 향한 비난이 터져나왔습니다. 해산하는 과정에서 찬반 세력 일부가 가벼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경찰이 기동대 40여 개 중대를 투입하고 양측을 분리 조치하며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뒤에 사필 기정이라면서 무죄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남은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 시각 민주당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가 나오자 민주당에선 즉각 환영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법원 앞에서 이 대표를 배웅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소식을 전해 듣고 짧게 환호하거나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박지원 의원은 SNS에 지금의 시련을 이기면 이 대표가 국민의 지도자가 되고 민주당은 수권 정당이 될 것이라고 적었고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사법부에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피선거권 박타령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1심보다 이번 재판에서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올 거란 예측이 많았는데 무죄 판결로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그간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정적 제거라고 반발해왔던 민주당은 여권의 책임의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사건 조작으로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종 책임자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하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현 의원도 SNS에 사필 비정이라고 적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 국회로 바로 복귀해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사필 비정 아니겠느냐라고 답했습니다. 일제히 위증도 교사도 없다며 무죄 여론전을 펼쳤던 민주당은 앞으로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 대우를 견고히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고리로 한 대여 공세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인데요. 다만 앞으로 상급심이 남은 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한 다른 재판의 결과도 아직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해왔던 여당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무죄 판결에 당혹감이 역력한 모습입니다.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될 거라 공언하기도 했는데요. 애초 이 대표 판결 직후 지도부가 입장을 바로 밝힐 거란 이야기가 있었지만 서면 입장 발표로 대체하는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SNS에 내용을 수긍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민생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결과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당내에선 교사를 받은 사람은 위증으로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정작 교사한 건 아니라는 판단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여당으로선 지난 15일에 이어 오늘 선고를 정부 여당 지지세 반등과 국면 전환의 계기로 삼으려 했지만 그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기에 당 지도부가 한동훈 대표를 둘러싼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공개 설전을 벌이며 계파 갈등이 확산하는 모양새라 여당의 고심은 더 깊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네, 이 시각 국회 분위기를 살펴봤고요. 앞으로 이재명 대표 재판이 더 남아 있잖아요.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에 이제 2심을 앞두고 있고요. 자, 먼저 공직선거법 2심, 1심이 일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온 상황이어서 어떻게 쟁점이 뭐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1심에서 주된 무죄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이어갈 것이 명확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김문기 처장을 알았다 몰랐다라는 건 개인의 어떤 의견이고 주관적 인식인데 이것을 허위 사실로 이제 공표했다는 부분이나 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공표는 일부 무죄가 나왔지만 그 부분은 본인의 인식이 사전에 그러했다라는 주장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선 협조 요청만 있었을 뿐 특히 이제 시장의 자율적인 권한으로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더군다나 그 이야기를 한 자리에서 미리 어떤 준비된 팻말 같은 걸 준비했거든요. 이걸 공표 행위로 본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무원들이 국토부에 관련된 공문이나 내용이나 이런 의견이 압박적으로 다가오거나 중앙정부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지방정부가 조금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중앙정부가 이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이 시 관련된 정책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성립을 하는데 그런 정황이 없다고 한다면 또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열흘 사이에 이뤄진 1심 선고 일진일퇴라는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양지민 변호사께서는 선거법 2심을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은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도 짚어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다퉈볼 부분은 있겠지만 뭐 추가적인 증거라든지 뭐 결과를 뒤집을 만한 뭔가 스모킹건이 나온다라든지 이런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그러니까 현출된 증거만으로 과연 법리적으로 해석하는데 어떠한 뭐 오인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주요하게는 이러한 그 공직선거법상의 그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그 발언 자체가 행위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인식에 대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검찰 측에서는 지금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이제 몰랐다라고 한 것도 사실상의 대장동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기 위한 행위의 일환으로서의 이제 발언 행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법리 다툼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러한 국토부의 이제 협박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협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지 사실 이것을 압박으로 바꿨다라고 하면 사실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인데 그 당시에 왜 협박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엄격하게 봐서 이제 협박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그대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본인이 어쨌든 압박을 받을 정도로 사실상 공문이 수차례 왔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이 해석의 여지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다른 재판 결과 가운데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2심 선고가 있죠. 그렇습니다. 1심에서 9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고 대부분의 유죄의 판단이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큰 변동 없이 유죄로 입증되되 양형에서 조금 감형된 양형이 나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해서 검찰이 이제 뇌물이나 이렇게 이제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이제 제3자 뇌물로 구성해서 유죄의 어떤 증거를 찾고 기소해야 되는 사건으로 보이는데 이화영 사건이 항소심에 유죄가 판단이 되면 검찰 입장에선 유죄의 증거로 이화영 사건의 판결문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초도 주목되는 사건이다. 다만 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이것을 공모했느냐, 이것을 보고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모관계, 이화영 부지사의 행동을 이 도지사가 제대로 알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는지에 대한 입증은 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 공모관계 이 부분이 지금 중요 쟁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행위한 측면에 대해서 1심에서 이제 유죄 판단이 나온 것이고 9년 6개월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유죄가 무죄로 뒤집어지기에는 기대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입장 번복, 그러니까 진술 번복이 있으면서 사실상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이제 따져보는 그러한 절차도 필요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전향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이것이 사실 이재명 대표와도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한 행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역시 이제 다 인지하고 있고 어떤 고의를 가지고 이것에 공모를 하고 이러한 연관성을 사실 밝혀내는 것이 주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검찰 측에서 사실상의 어떠한 중요한 증거라든지 진술을 확보하게 된다라면 사실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사실상의 그런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또 역시 그때 당시에 정확한 증거가 이제 수반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김진석 씨 이 위증이요. 지금 위증은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이 위증교사 사건은 백현동 수사하다가 나온 내용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김진성 씨도 이 백현동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업무적인 부분을 처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김진성 씨랑 그 당시 이재명 당대표의 관계에 있어서 김진성 씨가 어떤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 아니냐 이런 점들도 좀 주목해야 되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건도 백현동 수사 과정에서 많은 녹취록을 검토하다가 증거 자료로 확보돼서 이제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죠. 위증 교사까지 갔던 사안인 만큼 사실 아직까지 진행되는 수사 사건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만큼 하나의 사건이 또 다른 사건의 어떤 유죄의 증거가 되고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이 사건에 또 증인이 되는 여러 가지 연관성인 사건이 계속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서 국민들 입장에선 굉장히 많은 사건이 굉장히 많은 관계자들과 굉장히 많은 증거를 얽히고 얽혀서 심지어는 1, 2심 판단도 저희가 엇갈릴 수 있는 이 사건을 보면서 조금 더 신속한 판단이 나오기를 좀 바라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위증교사 관련 1심 무죄 판결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전 깜짝 출산 소식을 전한 모델 문가비의 아들 친아버지가 배우 정우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정우성 씨가 인터뷰를 통해 밝혔던 결혼관이 재조명되는 등 이 소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2일 모델 문가비가 SNS를 통해 아들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출산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결혼 여부나 아버지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가비가 낳은 아들의 친아버지가 배우 정우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우성의 소속사는 문가비가 SNS에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식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고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거라는 입장을 냈지만 결혼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배우 정우성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결혼과 자녀 계획에 대한 과거 인터뷰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정우성은 11년 전 인터뷰에서 좋은 아빠가 되는 게 꿈이며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말했고 지난해 11월 가수 성시경의 유튜브에선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우성이 평소 난민 문제 등 사회 이슈에 대해 소신 발언을 이어온 만큼 네티즌들 사이에서 책임감이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배우 개인의 사생활이며 제3자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저희는 익명성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평범함에 대한 어떤 소중함, 일상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 같아요. 배우 정우성은 오는 29일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나무주연상 후보로 참석하며 혼외자 인정 이후 첫 공식 석상에 나섭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혼외자 사실이 알려진 배우 정우성에게 비연예인 연인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소속사는 개인 사생활이라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우성의 소속사 측은 지나친 추측은 자제를 부탁드린다며 이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 연예 매체 텐아시아는 정우성에게 1년 넘게 열애 중인 연인이 있는데 이 여성은 비연예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장춘기 전 미래전략실 실차장에게도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유족이 별도로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을 열고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희생을 애도했습니다. 일본의 강제 노역에 대한 역사 부정과 사죄 거부가 계속되는 한 추도식은 계속 파행적 개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본 사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사도시의 산 중턱에 조선인 노동자를 기리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유족들은 헌화하며 고인의 넋을 달랩니다. 이곳은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들이 생활했던 숙소터입니다. 이번에 별도로 마련된 추도식에는 유족과 정부 관계자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전날 일본 측 추도식에 불참했던 주일 한국대사는 이번 한국 측 추도식에서 직접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이 추도식이 돌아가신 한국인 노동자분들과 유가족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초에 일본은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조건으로 매년 조선인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 개최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등재 이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표도 행사를 불과 이틀 앞두고 정했지만 이마저도 야스쿠니 참배를 한 극우 인사를 보내 논란을 키웠습니다. 추도사 어디에도 조선인 강제 노동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사죄와 관련해서도 대상조차 애매한 애도라는 표현이 전부였습니다. その戦略はなしにして目の前の人のこと、目の前の人の人権をきちんと考えれば謝罪の言葉は出てくるはずだと思います。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이 마련한 추도식에 불참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강제 노역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사도광산 추도식은 이후에도 계속 파행적 진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본 사도시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12월이 코앞인데 오늘도 날이 무척 온화했습니다. 기온만 보면 겨울보단 봄 같았는데요. 내일부터는 전국에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계절이 빠르게 겨울로 접어들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 서쪽부터 시작될 텐데요. 밤사이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최고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하루 동안 남해안에 최고 60mm, 제주도 많은 곳은 100mm가 넘는 큰 비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에도 최고 40mm가 내리겠습니다. 낙엽으로 배수관이 막혀서 침수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리 점검하셔야겠습니다. 비구름 뒤로는 찬 공기도 강하게 내려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9도로 오늘보다 6도 이상 낮겠고요. 이후에는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엔 서울에도 첫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모레 새벽부터는 강한 눈이 내릴 걸로 보여서 기상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